그날 지하주차장에서 마주친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제게 형님이라 부르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죠. 나는 분명히 본 거예요. 아내가 제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이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고요. 평범한 가정을 지켜온 한 남자의 인생이 단 몇 초의 장면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믿었던 아내의 이중생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진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이 이야기는 내가 외면하지 않기로 한 과거에 대한 고백이다. 나는 유지호, 올해 48이다. 서울 강남 외곽의 의료기기 유통회사에서 영업총괄을 맡고 있다. 회사는 중견 수준이지만 업계에선 나름대로 입지를 다졌고 나 역시 10년 넘게 묵묵히 쌓아온 실적과 책임감 덕분에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위치에 올라섰다. 나는 늘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식탁을 차리고 주말엔 빨래를 널거나 주차장을 정리하며 지냈다. 별것 없는 일상이지만 내겐 그것이 가장 당연한 가족의 모양이라 믿었다. 지연과 결혼한 지도 12년이 넘었다. 그녀는 나보다 5살 어리고 결혼 초엔 출판사에서 일했지만 내가 팀장이 되면서 수입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자연스레 전업주부가 됐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이유를 따지진 않았다. 그녀가 병원을 다녀온 적도 없고 나 역시 그 문제로 다툰 적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 아마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 집안일이 많지 않다 보니 그녀는 점차 여가라는 이름의 자유에 익숙해졌다. 처음엔 근처 필라테스나 헬스장에서 시간을 보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골프 레슨에 빠졌고 평일 낮에도 스크린 골프장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요가까지 추가됐다.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지출이 생겼지만 나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이 나에겐 충분한 이유였다. 그땐 몰랐다. 아니, 모르고 싶었던 것 같다. 그녀의 표정에서 따뜻한 미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내 이름을 부를 때의 목소리도 점점 차가워졌는데 나는 그 모든 변화를 그냥 사소한 기분의 기복이라 넘겨버렸다.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해도 그녀는 반가워하는 기색 없이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고 때로는 내가 퇴근 시간을 일부러 앞당겨도 오늘도 늦었네라는 말이 먼저 돌아왔다. 그녀는 웃지 않았고 나와 마주 앉는 식탁에서는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도 대답은 짧았다. 그냥 쇼핑, 그냥 인스타. 말끝을 흐리며 식사를 마쳤다. 내가 놓친 건 단지 그녀의 표정이 아니라 그녀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균열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보게 된다. 지금부터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파편에 관한 것이다. 피하거나 돌려 말하지 않겠다. 이건 철저히 나의 이야기고 나와 함께 살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지금부터 말하려 한다.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자주 오늘도 늦었네라고 말했다. 그 말은 무심히 던지는 듯 보였지만 듣는 나로선 매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사실 나는 최근 들어 일부러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았다. 업무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팅도 줄였다. 단지 저녁을 함께 먹고 싶어서 1시간이라도 더 아내 곁에 있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그녀는 매번 내 얼굴을 보며 허전한 눈빛을 흘렸고 마치 내가 없는 동안 무언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탁에 마주 앉은 시간은 갈수록 짧아졌다. 예전엔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웃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녀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인스타그램 속 누군가의 쇼핑 목록이나 외식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고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 그랬구나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대화가 아니라 보고에 가까웠다. 주말이면 상황은 더 선명해졌다. 골프 약속이 있다거나 요가 워크숍에 간다며 외출했고 나는 혼자 남아 식기세척기를 돌리거나 거실에 먼지를 닦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함께 나들이 가자고 조심스레 제안해보면 피곤하다며 거절당했고 다시 제안하지 않도록 자신을 단호히 방어했다.
그 모든 변화에도 나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권태라는 건 피할 수 없는 그림자라고 생각했고, 그녀 또한 말 못할 고민이나 감정이 있을 수 있다고 여겼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다. 그래서 더 이해하려 했었고, 아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웬만하면 들어주려 했다. 새 골프채를 사고 싶다고 하면 카드 비밀번호를 직접 눌러줬고, 요가복을 사러 나간다 하면 아무 말 없이 배웅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너무 순진했다. 그 모든 변화가 단지 권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아내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화장에 훨씬 공을 들였다. 입술색이 선명해졌고 향수도 진해졌다. 옷차림은 전보다 화려해졌고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하나둘 늘어났다.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친구들이랑 만날 때 초라해 보이기 싫잖아라며 웃었다. 그 말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눈엔 그녀의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다. 무엇보다 표정이 변했다. 불만에 젖은 무표정은 점점 사라지고 거울 앞에서 화장하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전화통화를 할 땐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목소리가 유난히 가벼웠다. 나는 그녀가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여겼다. 그땐 아직 의심보다 신뢰가 더 컸다. 하지만 이상한 건 외출 빈도였다. 평일 오후에도 골프 레슨이 있다며 집을 비웠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으면 시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쇼핑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고 했지만 어딘가 불편하게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었다. 아내는 본래 그렇게 늦게까지 밖을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다. 오늘 진짜 재미있는 분들 만났어.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엄청 성공하신 분들이야. 특히 한 분은 물류 스타트업 하시는데 규모가 꽤 되더라. 그녀의 눈동자가 빛났고 말끝마다 묘한 들뜸이 배어 있었다. 바로 그때 등장한 이름이 백상우였다. 나는 그저 아내가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이라 넘겼다. 골프라는 취미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라 여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가 그 남자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얼굴, 그 표정이 나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아내의 입에서 백상우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묘한 설렘이 배어있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고 말투엔 은근한 자랑이 실려 있었다. 그분 무슨 차 타는지 알아? 수입차야. 그것도 최신형.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아내는 마치 자신이 무척 대단한 사람과 가까워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쩐지 낯설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뭐라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간섭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 싶었고 그녀가 즐거워 보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게 내 어리석음이었다. 며칠 뒤 아내는 또다시 백상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상우씨 골프 실력 정말 대단하더라. 프로 선수 같아. 근데 전혀 건방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가르쳐줄 때도 엄청 친절하시고 이름까지 자연스럽게 불러가며 칭찬을 이어갔고 나는 점점 그 이름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 사람에게 추천받은 골프 용품점을 직접 다녀왔다며 확실히 다르더라. 역시 아는 사람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붙였다. 상우 씨가 추천한 레스토랑도 있다며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처음엔 새로운 친구의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이라 여겼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차 불편함을 느꼈다. 더군다나 그 사람과 함께 골프를 친 날이면 항상 귀가가 늦어졌다. 라운딩 끝나고 저녁 먹고 2차까지 갔지 뭐.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에겐 그게 쉽게 넘길 말이 아니었다. 골프 치고 난 뒤 그렇게 늦게까지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그저 라운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졌다. 그러던 중 나는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내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전에는 집에 오면 소파에 던져놓거나 충전기 옆에 두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깐 베란다에 나갈 때도 핸드폰은 꼭 손에 들고 있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재빨리 확인했고 그 직후엔 어김없이 입꼬리를 스치듯 돌리는 웃음을 지었다. 누구한테 왔어? 라고 물으면 아, 골프 모임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단순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표정이 아니었다. 훨씬 더 부드럽고 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그 웃음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는 백상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 정말 신사야. 말투도 조용하고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깊고 게다가 사업 수완도 뛰어나. 전국에 물류 거점도 몇 군데나 있다더라. 아내는 백상우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사업가라고 했고 내가 보기엔 점점 그 사람의 홍보대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안에서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났다. 그리고 그 불안은 아내의 자기 과장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그녀는 골프 모임에서 우리 부부를 상류층처럼 포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 남편도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직책도 있고 안정적인 수입도 있고요. 실상은 중산층 중간 정도의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삶을 부풀렸다. 오늘 상우 씨가 우리 집 이야기하더라. 아파트 몇 평이냐고 묻길래 조금 더 크게 말했어. 나는 침묵했다. 사실이라면 괜찮았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아내는 허세와 가식 사이에서 자기 삶을 포장하고 있었고 백상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전해주는 말에 따르면 그는 수입차를 몰고 다니며 고급 골프 용품만 쓰고 비싼 레스토랑을 자주 다닌다 했다. 어느 날은 상우 씨 손목에 롤렉스 봤어. 진짜 멋있더라. 며 감탄했다. 그녀는 점점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우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 사람의 시계가 최신 모델이라며 감탄하던 아내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게는 낯선 울림으로 들렸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 말 속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자신이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 느끼고 싶은 욕망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때 직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장된 환상으로 덧칠하며 관계를 부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는 백상우를 대기업 임원쯤 되는 사람으로 믿고 있었고 그는 또 아내를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 전업주부로 여기고 있었다. 허영심과 허세가 서로의 빈틈을 감싸며 기묘한 균형을 만든 셈이었다. 문제는 그 허상 위에 쌓인 감정이 점점 진짜처럼 굳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무렵 아내는 집에서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전엔 어색하게라도 집안일을 했지만 이제는 손끝 하나 대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골프와 요가를 핑계로 하루 종일 집을 비우고 밤늦게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묻는 사람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백상우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상우 씨가 새로운 사업 기획 중이래. 정말 머리가 비상한 분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익숙한 목소리에서 낯선 떨림을 느꼈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내는 단순히 새로운 친구에게 호감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 표정, 목소리 모두가 누군가를 향한 설렘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것이 나를 겨누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했다.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된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나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속이며 내 착각일 뿐이라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하루하루 대놓고 달라졌다. 통화할 때 내가 가까이 있으면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메시지를 확인할 땐 화면을 깔끔하게 가렸다. 의도적으로 감추려는 태도가 분명했지만 나는 끝까지 묻지 않았다.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두려웠다. 아직은 모든 것이 착각이라 믿고 싶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찾아왔다. 평소처럼 퇴근해 집으로 들어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은 한두 개만 켜져 있었고 방 안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 흘렀다. 그 표정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여보,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넥타이를 풀며 천천히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어떤 말이 나오든 견디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정작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내가 예감했던 일이었지만 그 예감이 현실이 될 때의 충격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결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의 첫마디는 핵심 그 자체였다. 돌려 말하지도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미혼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분노였다. 그동안 나를 속이며 다른 남자와 만나놓고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하는 그 당당한 얼굴이 믿기지 않았다.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는 억눌렀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딴 놈이랑 돌아다니더니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좋다. 하지만 한 푼도 못 줘. 그러자 아내는 비웃듯 고개를 돌리더니 날카롭게 내뱉었다. 찌질하기는 내 맘대로 해. 그래서 내가 너랑 이혼하는 거야. 돈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의 속에서 끓는 게 느껴졌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미안함은 일도 없었다. 오히려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양 나를 몰아세웠다. 너는 일밖에 몰랐잖아. 상훈 씨는 달라. 나를 진짜 여자로 봐줘.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일부러 되물었다. 상훈이란 놈이 누군데? 골프장에서 만난 그분이야. 사기꾼은 무슨, 상훈 씨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야. 너 같은 월급쟁이랑은 급이 달라. 아내는 상훈이라는 남자를 마치 신처럼 포장하며 흥분했다. 수입차 타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롤렉스까지. 정말 여유 있는 사람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내는 사람이 아닌 겉모습에만 취해 있었다. 롤렉스 수입차, 고급 식당 그게 사람을 증명한다고 믿는 그 어리석음이 서글프면서도 나에겐 이미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았다. 좋아. 이혼하자.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재산은 꿈도 꾸지 마.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는 건데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해? 상관없어. 아내는 냉정하게 말했다. 어차피 난 상훈 씨랑 새로 시작할 거니까 재산 따위 필요 없어. 빨리 서류만 처리하자. 며칠 뒤 정말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나는 차가운 법무사 사무실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눈앞에 앉아 잘 살아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아내에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감정도 이제 없었다. 그녀는 큰 가방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고 나는 조용해진 집에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는 나를 위한 삶.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유로움이 이렇게 값진 것이었는지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혼자만의 취미도 다시 시작했다. 저녁이 되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주말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산책을 나갔다. 반면 아내와 상훈의 소식은 간혹 지인들로부터 들려왔다. 처음 몇 달은 꽤 화려하게 지낸 모양이었다. 좋은 동네로 이사했다더라. 상훈이 보증금을 냈다더라. 그런 말들이 오갔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남자의 정체를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알아봤던 결과였다. 상훈은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저 배달업체의 지점장. 화려한 말투는 있었지만 실속은 없었다. 그가 몰고 다니던 수입차는 장기 렌터카. 명품 시계는 짝퉁. 브랜드 옷은 중고였다. 겉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 가짜 부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스로 깨닫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흘러 조짐이 나타났다. 요즘 저 둘이 자주 싸우더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 공통 지인들을 통해 하나둘 들려오는 이야기. 처음엔 단순한 갈등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 속엔 현실이 담겨 있었다.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생계를 책임져 본 적이 없었다. 취미는 요가,
골프, 돈이 나오는 삶에만 익숙했던 사람, 그런 그녀가 이제는 직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현실은 너무도 빠르게 그녀를 덮쳐왔다. 한편 상훈도 마찬가지였다. 지점장 월급 하나로는 빠듯했을 것이다. 거기다 초반에 부린 허세, 빌려 쓴 돈까지 갚아야 했다. 결국 둘 다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아내는 상훈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고, 상훈은 아내가 아무 능력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환상이 깨지는 순간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쇼핑 못한다. 레스토랑 사치다. 취미생활 말도 안 된다. 상훈은 아내를 위해 무리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부담감뿐. 그는 실망했고 아내는 버거웠다. 둘 사이엔 차가운 침묵과 비난만이 남았다. 생활비 때문에 싸우더라. 둘이 서로 속였다고 난리래. 이제는 거의 각방 쓴다더라. 소문은 구체적이었고 그들의 파국은 예고된 결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을 뿐이다. 진실이 그들을 무너뜨릴 시간이 오기를. 그들이 만든 환상의 탑은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다. 그리고 이제 무너졌다. 물론 아내에 대한 원망이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져가는 걸 보는 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속 깊이 생각했다. 이건 결국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그녀가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고. 시간이 흐르며 아내와 상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결국 생계를 위해 둘 다 일을 시작해야 했고, 아내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왔기에 선택지가 많지 않았으며 상훈 또한 지점장 월급만으로는 두 사람의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던 무렵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날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피곤했지만 일이 잘 풀리고 있었기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중 한 대의 쿠팡 택배 차량이 눈에 들어왔다. 요즘은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배송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지만 그 차량 옆에서 박스를 나르는 사람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이 바로 최상훈이었다. 쿠팡 유니폼을 입고 양손 가득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한때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사업가인 척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택배 일을 하고 있었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뒤에서 또 다른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바로 내 전 아내 지연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으며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려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연은 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상훈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물량 왜 이렇게 많아? 언제 다 끝내? 나는 지친 목소리에 상훈은 조금만 참자. 돈 벌어야 하잖아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나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지연이 먼저 나를 알아봤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얼어붙었다. 상훈 역시 내 얼굴을 보자마자 굳은 표정이 되었다. 반갑네.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잘 살겠다던 두 분이 여기서 택배나 나르고 있어. 보기 좋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상훈은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뭔데 여기 끼어드냐 이 새끼야? 라며 나를 밀쳤다. 몇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다치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남자의 본성, 수치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폭력으로 발산하는 졸렬함까지. 야, 너 지금 폭행한 거 알고 있지?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는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상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황했고 그제야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한 듯했다. 지연은 그의 팔을 붙잡고 그만해 라며 조용히 말렸고 나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한때 대단한 사업가라더니 이젠 택배의 폭행까지. 경찰서에서 이야기 좀 해볼까? 그 순간 지연이 조용히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했다. 미안해, 수여라. 아내는 애원하듯 말했다.
상훈 씨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부탁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잠잠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내가 먼저 물러섰을 것이다. 지연이 힘들다면, 지연이 부탁한다면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르지 않고 도망쳤는지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넘어가라고? 나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바람 피우고 집 나가면서 돈 따위 필요 없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와서 뭘 넘어가라는 거야?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상우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시선을 피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오랜 시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상훈이 나를 밀친 건 명백한 폭행이었다. 그리고 이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불륜 상간자 소송 역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불륜 증거도 있고 폭행도 있었으니 두 건을 동시에 진행하죠. 특히 주차장 CCTV가 있다면 증거 능력은 확실합니다. 나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것들을 꺼냈다. 아내와 상훈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둘이 함께 찍힌 사진들, 그리고 새벽 주차장에서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생각보다 증거는 너무나도 많았다.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폭행은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은 굳혀져 있었다. 며칠 뒤 소송 소식이 전해졌는지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열아, 정말 소송까지 할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숨을 들이쉬고 감정 없이 말했다. 너무해. 바람 피우고 집 나간 게 너무한 건 생각 안 해? 그때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 오히려 당당하게 나갔지. 이제 와서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땐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너희가 한 짓을 생각해봐. 불륜에 폭행까지 했잖아. 며칠 후에는 상훈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아예 기어 들어가는 수준이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불륜질할 때는 형님 생각 안 했으면서 날 밀칠 때는 생각 안 했지. 상훈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연과 상훈은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었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해야 했고, 반면 나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를 마쳤다. 첫 번째 조정일. 법원 조정실에서 그들을 다시 마주했다. 둘은 예전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단 하나의 사실만을 떠올렸다. 이건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다. 그들이 만든 결과다. 예전에 골프장에서 자랑스럽게 활개 치던 그 화려한 모습은 이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정실에서 다시 마주한 상우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고, 지연 역시 초췌한 얼굴로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합의를 종용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조정은 결국 결렬됐고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불륜 당시의 메시지, 사진, 그리고 주차장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반박의 여지는 없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사이 상훈과 지연의 생활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택배 일조차 계속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소송 스트레스까지 겹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됐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이 폭행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서로를 원망하던 두 사람은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 억울함, 치욕 모두가 법의 절차 안에서 하나하나 해소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였다.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 드디어 판결일. 법정에 나란히 앉은 네 사람. 상훈, 지연, 나, 그리고 내 변호사. 재판부는 판결문을 차분히 낭독했다. 피고 최상훈과 박지연은 연대하여 원고 강수열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최상훈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라. 총 3,500만 원.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상훈은 헛웃음을 지었고 지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다. 법정을 나서려던 그 순간 지연이 내게 다가왔다. 수열아,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받아주면 정말 잘할게. 2번 다시 바람 안 피울게. 상훈이랑도 완전히 끝낼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내가 선택한 거야. 이제 책임져.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몇 달 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상훈과 지연은 결국 헤어졌다고 했다. 경제적 파탄, 법적 책임, 서로를 향한 원망. 모든 게 쌓여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고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상훈은 폭행 전과자가 되면서 배달업계에서조차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지연은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나는 판결 금액을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 정의였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이제 충분히 시현되었다. 한때 부자인 척 허세를 부리며 세상을 가졌다고 착각했던 두 사람의 끝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반면 저는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 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아내와의 끝없는 갈등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동안 미뤄왔던 개인 취미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가벼운 웃음, 평범한 일상 속의 안정감,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상훈의 허세, 아내의 허영심, 그리고 그들이 나눈 불륜이라는 관계.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은 서로를 속이고 자신도 무너뜨리는 함정이었죠. 그에 비해 저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결국 빛이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담담한 생각만 떠오를 뿐이죠.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삶이 결국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의 제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제가 겪은 한 아내의 불륜 이야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서 허용에 빠진 아내가 골프장에서 만난 가짜 부자 상훈과 불륜에 빠지고 서로를 속이는 관계 끝에 결국 이혼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택배 일까지 하게 된 그들 앞에 제가 목격한 진실은 결국 법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들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거짓과 허영으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파탄으로 끝났고 성실하게 살아온 저는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제가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종실화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